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어느덧 이번 학기가 끝나고 8 주차 수업을 하게 됐네요. 그쵸? 그래서 코로나 너무 심해져서 결국에는 이번 학기에 원래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서 좀 아쉽습니다. 일단 8 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수법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마지막으로 내용 중심 교수법 이거 훑어보는 걸로 8 주차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내용 중심 교수법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이론을 알아보겠는데요. 내용 중심 교수법은 그 언어하고 교과목의 내용을 통합하여 가르치는 그런 교수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언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우리 학과에서 배우는 게 외국어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목인데 그 여러 가지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수 방법 중에서 내용 중심은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어로 보자면 대학의 학문 목적 한국어 그게 내용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론적인 배경은 우리의 외국인 아이들이 이민을 가거나 그래서 대학 상대 국가에 가서 언어를 배워야 하는데 학교 수업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용과 언어 중에서 내용에 해당되는 건 뭐 국어, 수학, 뭐 과학, 뭐 사회 이런 식의 교과목들이 있잖아요. 음악이라든지 그런 교과목과 언어를 같이 가르치는데 그중에 교과목의 내용을 언어의 재료로 사용해서 가르치는 것이 내용 중심 교수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중심 교수법에서 목표를 타 교과목의 내용과 통합하여 가르치거나 아니면 교과목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표를 사용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언어 교육 방법 중에서 이제 내용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어 교육에는 학문 목적 한국어가 이렇게 대학에 학부에 입학을 하고 나면 그 학문 목적 한국어 중에서 학과에 가서 학생들이 그냥 외국인 학생들이 부딪히는 것도 있고 요즘은 이제 대학의 교양 과목에서 한국어 과목을 많이 개설했어요. 웬만한 대학에는 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 한국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과목들이 대학 수업을 할 수 있게 학문적인 내용을 텍스트로 가지고 와서 해요. 일부분 내용 중심적인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내용 중심 교수법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 의사소통 교수법. 음, 음. 의사소통 교수법 있죠. 우리가 의사소통 교수법하고 총체적 언어접근법을 기반으로 해서 1980년대 이후 후반에 이게 등장한 교수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이후로 많은 여러 나라 학생들이 유학을 서로 오고 가고 이렇게 되고 또 이민을 가고 이러니까 이민을 가면 또 그 현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발되게 됐어요. 먼저 사례로 캐나다에서는 처음에 시작된 몰입식 언어교육 프로그램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시작된 이 내용 중심 교수법이 몰입식 언어교육 프로그램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미국에서는 대학 수준에서 많이 활용되다가 지금은 공립학교에 많이 확대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학 수준으로 하다가 이제는 이제 공립학교에도 확대가 되었고 중고등학교에 호주에서는 성인의 ESL 교육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내용 중심 교수법을 활용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CBI를 내용 언어 통합 교수법인 CLIL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CBI가 이제 내용 중심 교수법인데 이제 이렇게 유럽에서는 CLIL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교과목 내용이나 언어 둘 중 어느 한쪽에 중점을 두지 않고 목표와 교과 내용을 결합해서 가르치는 교수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어와 내용을 통합하여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 교수법을 이제 나오게 하게 된 어떤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보면 첫 번째는 아이들의 인지 발달과 언어 발달은 동시에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와 내용을 통합하는 것이 모호 습득의 과정과 닮아 있어서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내용 중심이 이제 하게 되는 그 힘을 입었고요. 그리고 언어는 유의미하고 유목적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학습이 된다. 그래서 또 의미가 있고 목적이 뚜렷한 그런 의사소통 상황에서 학습이 된다. 이것이 내용 중심의 또 그 주장의 배경이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고 또 원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용과 언어를 통합하면 언어 학습의 동기 유발과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런 면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흥미를 느껴서 지속적으로 학습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학문적 맥락에서의 언어와 일상적 상황에서의 언어는 서로 다르다. 그래서 학교 생활과 학업에 필요한 방대한 양의 내용 지식과 학문적인 언어를 미리 의식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 이거는 언어다 이러고 딱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이 그 언어와 내용을 통합해야 된다라는 효과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 중심 교수법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살펴보면 내용 중심 교수법의 유형은 언어와 내용이 통합되는 정도 그리고 통합되는 방식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메시 1999, 1999년에 내용 중심 교수법의 모형을 제시를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연속선상에 그 밑에 이 표 있죠? 아래에 있는 표에서 그 좌측으로 갈수록 교과 내용에 치중한 모형이고 우측으로 갈수록 기존 언어 수업에 가까운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 보면 좌측으로 간다는 게 이쪽이에요. 이 화살표. 이쪽으로 가는 게 의미, 내용 중심의 것이니까 좀 더 내용에 치중하는 것이고 요 화살표 요쪽으로 네요. 언어 형식 중심으로 갈수록 언어 수업에 가까운 모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시한 유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면적인 몰입, 그러니까 완벽한 몰입인 거죠. 올인하는 것, 그리고 부분적 몰입, 약간 몰입하는 것. 몰입하는 그런 식의 그 교육 하나 있고 두 개죠. 사실 이게 두 개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 보호 모형이 있어요. 세 번째는 병존 언어 모형이 있고, 그다음 주제 중심 모형이 있고, 언어 형식 연습의 교과 내용의 일부를 도입하는 그런 모형으로 좀 더 세밀하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전체 몰입하고 뭐 연습에 뭐 일부 도입하고 이런 것 중에서 실제로 언어 교실에서 이 가운데 있는 세 가지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세 가지가 내용 중심 교수법을 대표하는 교수 이론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그 전면적 몰입이나 그럼 우리가 이제 주요가 되는 이거 세 개 중에는 내용 보호 모형이 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고 주제 중심 모형은 언어 교육에 좀 더 중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린튼이 이 다섯 개 중에서 가운데 있는 세 가지 모형 그래서 내용 보호 모형, 병변 모형, 주제 중심 모형 이런 것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일반적인 내용 중심 언어 교수 이론도 이렇게 세 개의 내용 보호 모형, 병존 언어 모형, 주제 중심 모형 이렇게 세 개에 좀 더 중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학기가 원래 모여서 서로 발표하고 그러는 수업이었으면 우리가 요걸 이제 요 가운데 세 가지를 제가 마지막에 세 분에게 이론은 똑같지만
그 유형 세 가지를 나누어서 수업 모형을 이렇게 만드는 과제를 냈었죠. 세 분이 과제로는 그걸로 내시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 이론적인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내용 보호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보호 모형이라는 건 그 내용을 보호한다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지금요. 그래서 언어 자체보다는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의 주체도 내용 교과의 전문가이고 그 내용 교과의 담당 교사가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적절하게 수업 자료를 변형하고 재구성해서 가르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한국어 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수학 시간이다 그러면 수학 교사가 교과 내용을 담당하는 교사 그러면 수학 과목이면 수학 교사가 그 학습자 언어를 좀 맞춰서 조금씩 쉽게 이렇게 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음 제가 옛날에 이제 저희 딸을 외국에 유학을 보냈었는데 초등학교에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 ESL 이런 과목을 배웠는데 그 실제 수업에 들어갈 때도 뭐 그 나라의 역사 이런 걸 직접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언어를 그 스펠링도 다 못 될 때 이미 그렇게 깊은 내용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교육만 하는 사람들이 보면 고급을 다 끝내고 나서나 배워야 될 만한 내용을 아예 기초부터 그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에서 그 실제 교과와 관련된 그 내용을 그 ESL 교실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는 내용 교과의 담당 교수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적절하게 재료를 좀 변형하고 재구성해서 가르치는 내용 보호 교수는요. 그래서 외국인 학습자들을 분리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외국인 학습 이게 무슨 소리냐면 뭘 분리하지? 조금 전에 교과를 한다고 했는데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외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나 가면 그 나라 사람하고 외국에서 온 사람을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기를 보냈을 때 그때 생각해 보면 일부 교과목은 같이 배우고 그다음에 일부 교과목은 완전히 나가서 언어만 배우는 과목도 있고 일부 교과목은 외국인끼리 배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끼리 배우는 그 교실을 위해서는 여기 위에 있는 수업 자료를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적절히 변형하고 재구성해서 가르친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외국인 학습자를 그 모화자들하고는 분리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처음 시작한 거는 1982년이에요. 오타와 대학에서 심리학 개론이라는 수업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뭐 사실 비공식적으로는 죄송해요. 제 휴대폰이 막 갑자기 그 시리가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전에도 어쩌면 외국인 교육을 위해서 실행됐을 수도 있지만 이 교수법이 공식적으로 교수법이라는 그 지위를 얻고 실제로 공식적으로 실시된 첫 번째가 그 1982년 오타와 대학에서 실시된 심리학 개론 수업이 첫 번째 사례고요. 연구 대상으로서도 이 모형에서 목표 수준이 낮은 학습자들의 목표 향상에 목표를 맞추고 언어 교수 이론이니까 목표 향상을 위하여 내용 중심으로 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용 학습이 진행되는데 이때 언어보다 내용에 초점을 언어 수업을 위해서도 외국인 학습자를 모았지만 그냥 단순히 언어의 구조보다는 그 해당 과목의 내용에 중점을 둔 것이다. 다음 두 번째는 병존 언어 모형이에요. 앞에는 내용 보호였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호해서 딱 그걸 중심으로 했던 거예요. 자, 병존 언어는 또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학습자가 언어 과정하고 내용 과정을 그 두 개의 수업을 동시에 따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학습자가 유학을 가서 전문 과목 내용 과목도 배우고 언어 과목도 배우고 두 과목을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와 교과 내용을 동시에 학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학부 수업이 어떻게 보면 학습자가 두 가지 종류를 등록을 해요. 예를 들면 전공 교과목도 수강 신청을 하고 그럼 거기에서는 전공을 그냥 배우게 되죠. 근데 별로 학습자들을 분리해서 교양 과목에서 한국어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읽기나 뭐 말하기 이런 수업을 하는데 그 안에서는 그 일반 목적 어학당에 있는 한국어 수업에 말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학문 목적 그 내용들을 텍스트로 가지고 와서 언어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 교실도 전공 과목을 위하여 좀 노력하고 있고 전공 과목도 동시에 배우고 이렇게 두 과목을 동시에 이 학생은 뭐 1, 2, 3교시에는 전공 배우고 7, 8, 9에는 언어 배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언어 과정이 교과 내용 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 내용이 바뀔 수는 없잖아요. 학과니까. 있고 언어 과정이 이거에 도움이 되게 수업 내용을 교과 과정을 편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언어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 사이에 긴밀한 연계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는 그 교사들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학습자에게 과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뭐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막 전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한 뭐 3년 내지는 5년 사이에 이런 것들이 긴밀해질 거고 또 조금은 상황한 게 이런 것 때문에 학과 교수들이 협조하기보다는 언어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진들이 이 내용들을 좀 포함하게 되는 그런 유형이 돼요. 근데 실제로는 병존 언어 모형의 근본 원리는 두 교수자 모두가 서로 협조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모형은 언어와 내용이 잘 통합되어 있어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해서 효과적인 언어와 내용을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모형과 달리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아쉬운 점도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언어 교사는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이 없고 전문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는 언어를 가르치는 방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서로 조율하고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고 교육과정을 짜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노력도 필요하고. 다음 세 번째는 주제 중심 모형이에요. 주제 중심 모형은 내용 중심 교수법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선호되는 어떤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대학 수준의 한국어 교육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리고 연구되는 것으로 그런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어학당에 있는 한국어 과정에서도 고급반에는 이런 주제 중심 모형이 약간은 내용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중심 모형은 내용 교과 내용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언어 수업의 내용과 교수 요목을 설계해서 가르치는 그런 주제를 쭉 어떤 주제가 필요하겠다는 걸 중심으로 해서 펼쳐놓고 내용을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과에 걸쳐 학습자에게 흥미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사나 혹은 전문가는 학습자의 흥미를 조사해서 어떤 걸 주로 좋아할까 학습자들은 조사해서 언어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주제 그리고 자료, 학습 활동을 선택함으로써 언어와 내용을 균형 있게 통합하여 가르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근데 뭐 사실 어떤 교직이나 교육기관에서는 학습자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나간 학습자라든지 학습자의 진로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학습자의 국적이나 그런 특징들을 보면서 이렇게 구성을 미리 해 놓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형에서는 제도적 장치 그리고 학습자의 숙달도 측면에서 융통성이 많아서 특별한 제약 없이 다양한 교육 환경에 적용할 수 있고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통합해서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 중심 모형에서는 이 모형과 관련돼서는 그 주제 중심 접근법에서 주목할 사항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스톨러와 그라베라는 학자가 1997년에 제시를 했는데 이들은 주제 중심 교수 모형을 적용해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실제로 계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설계 방안에 대해 제안을 했었습니다.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유용한 내용을 선정하고 그리고 자료를 구성하고 과제와 활동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접근 방법과 과정에 대해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 요목을 설계할 때 주제나 화제, 텍스트, 연계, 과제, 건의 이 6가지 요소를 단계적으로 고려해서 계획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 중심 교수법을 자료 드렸을 때 논문 하나 드린 것에 보면 중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요런 것들을 분배해 놓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세밀한 것도 봤지만 내용 중심 교수법의 특징은 다시 한번 한마디로 말하자면 학습자가 학습하게 될 언어와 내용을 통합하는 방법이다. 이게 이제 중점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내용을 중심으로 교수 요목을 조직해서 가르치는 것이 언어 습득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본 거고 내용을 통해 언어가 맥락화된다고 본다. 이런 특징이 있고 학문상 그리고 직업상으로 필요한 언어 능력을 개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적 자료를 사용한다. 언어 기능을 통합하고 인지적 복잡성과 언어적 복잡성을 향상시킨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용 중심 교수법을 이렇게 한계점, 문제점을 보면 교사의 입장과 학습자 입장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는데요. 교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내용과 언어가 동시에 학습되니까 교사는 언어뿐만 아니라 교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갖게 되죠. 이러한 이중적 부담은 사실상 학습자에게도 마찬가지. 이 언어교사 중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또 사실 교과목 중심으로 보는 아까 뭐 병존 언어나 이런 그런 거나 아니면 처음에 나왔던 내용 보호 같은 데에서도 교사는 어쨌든 언어를 모르는 학습자를 만나고 그 학습자를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이쪽 교사든 학습자든 세 구성원 모두가 약간은 부담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내용 중심 교수가 지향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이 쉽지가 않다. 그건 뭐냐면 내용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가 개발을 혼자 한다면 언어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고 언어 교사가 한다면 교과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 콜라보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다. 이런 거고요. 학습자 입장에서 본 문제점을 보자면 내용에 중점을 두어서 교수 요목이 선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언어가 선택되고 제시 순서가 정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언어 요소가 학습자의 언어 능력과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내용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맞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너무 어린 아이들은 그냥 주는 게 다 그냥 쑥쑥쑥 받아들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기도 해요. 근데 성인 학습자의 경우는 요런 게 이게 조율이 잘 안 되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내용 학습과 언어 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학습자에게도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교사와 내용 교사의 협조가 긴밀하지 않을 경우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 또 뭐 대부분은 언어 교사가 최선을 다해서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다음 내용 중심 교수법에서 교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안 사항을 보면 첫 번째는 교사는 어떻게 필수적인 2개 이상 전공과 언어 이 2개 이상의 기초를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이 수업을 구성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교사는 어떻게 언어와 내용 사이에 서로가 원하는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언어는 순차적으로 배우기를 원하고 내용은 필요한 내용을 배우기를 원하다 보니까 이게 조율이 안 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수업을 구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사는 어떤 주제들을 선택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나열할 것인가
주제를 어떻게 선택해서 나를 것인가 이걸 잘 고려해야 되겠고 그리고 네 번째는 전공과 언어별로 따로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둘 다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교사는 어떻게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평가하고 정의를 내릴 것인가 교육 내용을 알아야지 교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언어를 유창하게 해야지 언어적으로는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것. 그래서 성공적인 교수를 위해서 수업의 내용과 함께 수업 자료에 대한 선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2개 이상의 학제적 기초, 언어학 혹은 뭐 경영학 이런 식의 학제적 기초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균형, 주제 선택 및 적절한 주제 절차, 효율적인 교사 배치, 수업 이후의 학습 결과를 모두 관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어 학습이 수업 자료에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언어의 기능과 문법적인 측면도 수업 자료에서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심 교수법을 위한 교과서 선택을 위해서도요. 먼저 내용의 실제성, 그다음에 내용의 실제성, 과제의 실제성, 내용의 실제성, 과제의 실제성, 그리고 학습자의 흥미도, 그다음 난이도, 그다음 접근성, 유효성, 매력도, 보조문, 보충교재, 유연성, 다양성 이렇게 거의 11가지 정도의 선택 기준들을 고려해서 교과서도 수업을 프로그램도 그렇게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교과서를 선택할 때도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교과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흥미와 실제 상황에서의 경험, 문화와 정보를 체험하게 하면서 언어학습에 적합하게 수업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교과서와 보충 교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 중심 교수법은 결국은 학습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을 중심으로 언어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또 특정 분야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와 내용 학습이 통합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의사소통 기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용 중심 교수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수업을 오늘 올리게 되니까 다음 주가 저희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방침은 실시간은 안 된다. 그래서 온라인이나 그 어쨌든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난 학기에 그냥 그 그대로 쓰게 하다 보니까 좀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온라인으로 하는데 여러분이 원래 수업 시간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 그 제가 날짜를 좀 볼게요.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12일 9월 12일에 우리 원래 8시 20분부터 1시 30분인가 40분까지인가 수업이니 8시 반부터 1시 40분까지니까 그날 9시 혹은 10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로 해서 줌으로 시험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줌으로 보는 방식이 뭐냐 하면 제가 줌으로 볼 텐데 좀 아무래도 컴퓨터 다루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으니까 한 2시간 정도 생각하고 9시부터 11시 정도까지 줌에 모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그날은 시험 보는 날이니까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 오셔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오지 않고 실시간으로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가 그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면 그때 9시에 시험지를 줌에서 줌을 켠 상태에서 제가 카톡으로 시험지를 딱 올리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지를 보고 시험을 풀고 그리고 답안지를 뭐 워드로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워드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중간고사는 과제 대신 대체하는 거라서 일주일의 시간을 뒀는데 일주일의 시간은 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시험인데. 그래서 그렇게 길게 말고 그 토요일에 그냥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댁에 앉아서 이렇게 워드 쳐서 시험을 보거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댁에서 하는데 실시간이니까 책을 보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느라고 괜히 스트레스만 받으시니까 오픈북으로 해서 책을 책이나 그런 수업 자료는 보시면서 찾아서 답을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시험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이제 요거 마치고 수업 자료 다시 카톡방에 올리고 카톡에 있는 문자로도 기말고사 방식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만나는 걸로는 이번 학기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이 혼란스러운 수업 그 상황에서 제 수업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국에 공부하셨더라도 여러분이 한국어 어 교육자로 가는 길에 작은 도움이 되는 과목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